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별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별들에게도 시작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별이 생을 마감하고 있죠. 별의 일생, 그 장엄한 여정은 우주에서 가장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거대한 구름을 상상해 보세요. 성운이라고 부르는 이 구름은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먼지 입자들도 함께 섞여 있어요. 이 성운의 온도는 영하 260도 정도로 우주에서 가장 추운 장소 중 하나랍니다. 수백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이 거대한 구름은 너무나 희박해서 지구의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진공보다도 밀도가 낮지만 그 안에는 태양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자구름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가 구름을 밀어붙이거나 두 개의 성운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은하 나선팔의 중력이 구름을 압축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외부 자극이 구름의 특정 부분을 살짝 더 밀집되게 만들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밀도가 높아진 부분은 주변보다 중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주위의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물질이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지고 강해진 중력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 수축의 시작이에요. 수십만 년에 걸쳐 구름의 한 부분이 점점 더 조밀하게 뭉쳐지면서 그 중심부는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죠. 이때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 도까지 올라가면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진짜 별은 아니지만 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천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느릿느릿 회전하고 있던 구름덩어리가 수축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요. 이것은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인데 우주에서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하는 물체의 가군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지고 이 빠른 회전 때문에 수축하는 물질들은 원반 모양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피자 반죽을 공중에서 회전시키면 둥글고 넓은 원반이 되는 것처럼요. 둥글고 넓은 원반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형성된 원반을 원시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훗날 이 원반에서 행성들이 탄생하게 된답니다. 중심부에서는 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원반에서는 행성들이 형성된 거죠. 원시별의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100만 년, 1000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중심부 온도는 1000만 도에 가까워지고 압력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죠. 이 극한의 환경에서 마침내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며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그제야 진정한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핵융합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별의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순간 별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길고 안정적인 시기랍니다.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이렇게 성운에서 주계열성이 되기까지는 약 5천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우주의 시간 척도로 보면 짧은 순간이지만 인간의 삶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 탄생 과정의 길이는 별의 질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거운 별은 더 빠르게 수축하고 더 빨리 핵융합을 시작하지만 가벼운 별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태어나거든요. 주계열에 진입한 별은 이제 중력과 핵융합 압력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는 별의 표면까지 천천히 이동하며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죠. 태양의 경우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빛이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10만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광자 하나하나가 수많은 원자들과 충돌하며 복잡한 여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주계열성이 된 별의 특성은 오직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질량이죠.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은 더 높아지고, 그만큼 핵융합 반응도 더욱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은 단순히 10배 더 밝은 것이 아니라 무려 수천 배에서 만 배나 더 밝게 빛나거든요. 이것을 천문학자들은 질량 광도 관계라고 부르는데, 별의 질량과 밝기 사이에는 놀라운 비선형 관계가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의 광도는 질량의 약 3.5제곱에 비례한답니다. 태양 질량의 2배인 별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약 10배 정도 밝고, 10배 무거운 별은 무려 3000배 이상 밝게 빛나죠. 이 관계는 별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를 빠르게 소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무거운 별일수록 수명은 훨씬 짧습니다.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은 수소 연료도 10배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연료를 수천 배 빠르게 태워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주계열에 머물러요. 태양이 약 100억 년 동안 주계열성으로 존재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20배나 되는 거대한 별은 겨우 1000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죠. 반대로 태양보다 가벼운 적색 외성들은 연료를 아껴 쓰기 때문에 수천억 년, 심지어 수조년 동안이나 빛날 수 있답니다. 이런 별들의 다양한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 줄여서 HR 도표라고 부르는 그래프예요. 이 도표는 별의 표면 온도를 가로축에, 광도를 세로축에 표시한 것인데, 이 간단한 그래프 위에 수많은 별들을 점으로 찍어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대각선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계열이랍니다. HR 도표의 왼쪽 위에는 뜨겁고 밝은 청색 거성들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고 어두운 적색 외성들이 위치합니다. 태양은 이 주계열의 중간쯤,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이고 노란빛을 내는 지형별로 분류되죠. 주계열의 가장 위쪽에는 표면 온도가 3만 도가 넘고 태양보다 수만 배 밝은 O형별들이 있고, 가장 아래쪽에는 표면 온도가 3000도 정도밖에 안 되는 M형적색 외성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HR 도표가 단순히 별을 분류하는 도구를 넘어서 별의 진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별이 주계열에서 벗어나 진화하면서 이 도표 위에서 특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든요. 수소연료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별은 주계열을 벗어나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며 거성으로 팽창하고, 이후의 진화 단계에서도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주계열성의 색깔도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뜨거운 별들은 푸른 빛을 내고, 조금 온도가 낮아지면 흰색, 그 다음은 노란색, 주황색을 거쳐 가장 차가운 별들은 붉은색으로 빛나죠. 이 색깔의 차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별의 온도와 질량, 그리고 남은 수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답니다. 밤하늘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매우 뜨겁고 무겁지만 짧은 생을 살아가는 젊은 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계열에 진입한 별들은 이제 자신의 질량이 정해준 운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거운 별들은 격렬하게 타오르며 짧고 극적인 삶을 살고, 가벼운 별들은 조용히 오랜 세월 동안 은은하게 빛나죠. 이 안정적인 균형 속에서 별들은 자신의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계열 단계는
별의 일생에서 가장 평화롭고도 생산적인 시기거든요. 별의 중심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섭씨 1000만도가 넘는 극한의 온도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며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 수소 연소 과정은 별이라는 거대한 우주 발전소의 핵심 에너지원이에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낼 때마다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 건너 mc과 달리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이 바로 여기죠. 질량 결손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에서 사라진 질량은 빛과 열의 형태로 변환되어 별 전체를 밝히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복사압이 별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중력과 정확히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별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별 전체를 중심으로 압축하려는 중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별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하게 되죠. 이 균형은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별은 즉시 반응해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만약 중력이 일시적으로 우세해져서 별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서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해지고, 그 결과 복사압이 증가해서 다시 팽창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복사압이 너무 강해져서 별이 팽창하려 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낮아지며 핵융합이 약해지고 중력이 다시 별을 압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조절 메커니즘을 갖춘 별들은 주계열 단계에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심지어 수천억 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나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무거운 별들은 막대한 중력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극도로 높아서 수소를 맹렬한 속도로 태워버리거든요. 이런 거대한 별들은 겨우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정도만 주계열 단계에 머물다가 연료를 소진하고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적색 외성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중심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핵융합 반응이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진 수소 연료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태워나갑니다. 질량이 태양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적색 외성은 무려 수조 년이나 빛을 낼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들 작은 별들은 아직 단 하나도 수명을 다한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 태양은 이 둘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46억 년 전에 주계열에 진입한 태양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빛을 내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행성들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앞으로도 약 50억 년 정도는 더 이 평화로운 시기를 지속할 거예요. 태양 중심부에서는 매 초마다 약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태양 표면까지 도달하는 데만도 수만 년이 걸린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주계열 단계라고 해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별의 중심부에 있던 수소 연료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핵융합 반응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고갈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 순간이야말로 별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 질량의 8배 이하인 저질량 별과 중질량 별들은 중심부의 수소가 거의 다 소진되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면 그곳에는 핵융합의 재가 되어버린 헬륨들만 남게 돼요. 핵융합의 재가 되어버린 헬륨들만 남았지. 헬륨 핵은 수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 헬륨 핵들이 중심에 쌓이면서 별의 중심부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수축 과정에서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헬륨은 수소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만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헬륨 융합이 시작될 만큼 뜨겁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별의 구조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심부는 헬륨 핵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바로 바깥쪽 층에는 아직 수소가 남아있거든요.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발생한 열이 이 바깥층을 뜨겁게 만들면서 중심핵 주변을 둘러싼 얇은 껍질 모양의 영역에서 수소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부르는데 마치 양파의 한 겹처럼 별의 중심핵을 감싸고 있는 층에서만 핵융합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 연소는 중심부에서의 융합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수축하는 중심핵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주계열 시절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별은 주계열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이 막대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복사압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 강력한 압력은 별의 외곽층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별의 크기가 극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팽창 과정은 정말 놀라운 규모로 일어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라면 지금의 반지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우리 태양이 2단계에 들어서면 그 외곽층이 지구 궤도 근처까지, 어쩌면 지구 궤도를 넘어서까지 확장될 거랍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올려다보는 작고 밝은 태양이 언젠가는 하늘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별이 이렇게 크게 팽창하면서 표면적은 엄청나게 넓어지지만 그 넓어진 표면에 걸쳐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주계열 시절에는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정도였던 태양 같은 별이 2단계에서는 3000도에서 4000도 정도로 식어버립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별빛의 색깔도 변하게 되는데 뜨거운 푸른빛이나 노란빛 대신 차갑고 붉은 빛을 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적색거성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적색거성은 밤하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겨울 밤하늘을 수놓는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가 대표적인 적색거성이고 정갈 자리의 붉은 심장 안타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거대한 크기 덕분에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하면서 실제로 태양보다 수천 배나 밝게 빛나고 있답니다. 표면 온도는 낮지만 워낙 표면적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주계열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별이 적색거성으로 변하는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데 그동안 중심부의 헬륨 핵은 계속해서 수축하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헬륨들이 중심핵에 계속 쌓이면서 핵의 질량도 점점 증가하고 온도도 꾸준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도에 도달하는 순간 별의 일생에서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헬륨 융합의 시작이에요. 헬륨 핵융합은 수소 융합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2개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적 반발력이 수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3개의 헬륨 핵이 거의 동시에 충돌하면서 탄소 핵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시작돼요. 이걸 삼중 알파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놀라운 우주적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그리고 헬륨이 탄소로 변환되면서 우주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원소들로 채워져 가게 되는 거거든요. 헬륨 융합이 시작되면서 별은 잠시나마 새로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로 변환되면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들은 이 헬륨 연소 단계에서 수억 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기를 수평가지 단계라고 부릅니다. 별의 진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2단계의 별들이 수평선처럼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하지만 이 평온한 시기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중심부의 헬륨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별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헬륨이 다 타버린 중심부에는 이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핵이 남게 되고, 태양 질량 정도의 별은 이 탄소 핵을 점화시킬 만큼 충분한 온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탄소 융합을 시작하려면 약 6억 도라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한데, 이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결국 저질량 별의 중심부는 더 이상 핵융합을 진행할 수 없는 불활성 핵으로 남게 되고, 다시 한번 중력 수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중심핵 바깥쪽에서는 헬륨과 수소가 껍질 형태로 연소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이중 껍질 연소 단계에서 별은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중 껍질 연소가 진행되면서 별의 외곽층은 점점 더 팽창하게 되고, 별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이 시기의 별을 점근 거성이라고 부르는데, 태양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그 크기가 지구 궤도 근처까지 확장될 거예요. 지구가 태양에 삼켜질지 아니면 간신히 살아남을지는 아직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인 주제랍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단계의 태양 근처에서 생명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사열과 항성풍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불모의 행성이 되고 말 테니까요. 점근 거성 단계의 별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중 껍질 연소가 진행되면서 별의 광도가 극적으로 변하고, 맥동이라고 부르는 주기적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별은 강력한 항성풍을 내뿜으면서 외곽층의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매년 지구 질량의 수만 배에 달하는 물질이 별을 떠나가면서 수십만 년에 걸쳐 별의 외피가 서서히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출된 가스와 먼지들은 별 주위를 둘러싸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성상 성운의 시작입니다. 행성상 성운이라는 이름은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행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18세기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이 성운들을 처음 관측했을 때 그 모양이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행성들과 비슷하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별이 자신의 외곽층을 우주로 방출하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이 성운들의 모양은 정말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것은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고, 어떤 것은 나비나 모래시계처럼 생겼으며, 또 어떤 것은 복잡한 소용돌이 구조를 보여주죠. 행성상 성운의 중심에는 이제 거의 벗겨진 별의 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중심핵은 표면 온도가 수만 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워서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자외선이 주변에 방출된 가스를 이온화시키면서 형형색색의 빛을 내게 만들어요. 산소 원자에서 나오는 초록빛과 청록빛, 수소에서 나오는 붉은빛, 질소에서 나오는 주황빛이 어우러지면서 행성상 성운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나비 성운이나 고양이 눈 성운, 고리 성운 같은 이미지들은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행성상 성운의 수명은 우주적 시간 척도로 보면 정말 짧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행성상 성운은 약 1만 년에서 2만 년 정도만 빛을 내다가 방출된 가스들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서서히 어두워지고 결국 성간 물질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중심에 남은 뜨거운 핵만이 홀로 우주 공간에 떠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별의 진화에서 정말 흥미로운 천체예요. 한때 태양만 했던 별의 중심핵이 이제는 지구 정도 크기로 압축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태양 질량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태양 전체 질량의 절반이 지구만한 공간에 압축되어 있다니, 그 밀도가 얼마나 높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백색 외성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무려 수톤에 달한답니다. 이 정도 밀도에서는 물질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백색 외성의 물질은 전자축태 물질이라는 특별한 상태로 존재해요. 이건 양자역학적 원리인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간단히 말하면
전자들이 같은 공간에 같은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원리예요. 중력이 별을 계속 압축하려고 해도 전자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려는 양자역학적 압력이 더 이상의 수축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전자 축태압 덕분에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아도 중력 붕괴 없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백색 외성은 양자역학의 힘으로 떠받쳐진 별의 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형성된 백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10만 도가 넘을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푸른빛에 가까운 하얀 빛을 내기 때문에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색 외성은 서서히 식어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부에 저장된 열 에너지를 천천히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서 수십억 년에 걸쳐 점점 더 차갑고 어두운 천체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냉각 과정은 정말 느리게 진행되는데 우주의 나이가 아직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식어서 검게 변한 흑색 외성은 아직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백색 외성은 밤하늘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작고 어둡기 때문에 대부분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답니다. 하지만 밝은 항성 시리우스의 동반성인 시리우스 B는 가장 유명한 백색 외성 중 하나예요. 시리우스 B는 시리우스 A 주위를 약 50년 주기로 공전하면서 별의 최후가 얼마나 조용하고 고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빛나던 거대한 별이 이제는 작고 어두운 백색 외성으로 남아 영겁의 시간 동안 천천히 식어가며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거죠. 하지만 우주에는 이런 조용한 최후를 맞이하지 못하는 별들도 있어요.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질량으로 태어난 거대한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이고 격렬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 거인들의 운명은 중소질량 별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차이는 바로 중심핵의 온도와 압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인 별들은 중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헬륨 연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내요. 헬륨 연소를 통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핵을 만든 대질량 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중력이 핵을 계속 압축하면서 온도가 약 6억 도까지 올라가면 탄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하기 시작하는 탄소 연소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탄소 연소는 헬륨 연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불과 수백 년에서 100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별의 전체 생애가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짧은 순간이죠. 마치 별이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과정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탄소가 소진되고 나면 별의 중심핵은 다시 수축하면서 온도가 12억 도까지 치솟게 되고 이제 네온 원자핵들이 융합하는 네온 연소 단계가 시작돼요. 네온 연소는 더욱 짧아서 겨우 몇 년밖에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이 단계에서는 네온이 헬륨 원자핵과 산소로 분해되기도 하고 다른 네온 원자핵과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복잡한 핵 반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별의 중심에서는 이제 시간과의 치열한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력은 끊임없이 별을 압축하려 하고 핵융합은 그 압축에 맞서 에너지를 방출하며 버티고 있지만 연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거든요. 네온 연소가 끝나면 핵은 다시 수축하고 온도는 20억 도에 이르게 되면서 산소 연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산소 원자핵들이 융합하면서 규소, 황, 인,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계는 더욱 짧아져서 불과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별의 중심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깥층에서는 여전히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고 그 안쪽 층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또 그 안쪽에서는 탄소가 네온으로, 더 안쪽에서는 네온이 산소로
가장 중심부에서는 산소가 규소로 변환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별 전체가 거대한 화학 공장처럼 작동하면서 각 층마다 다른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별은 최후의 핵융합 단계인 규소 연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심핵의 온도가 30억 도를 넘어서면 규소 원자핵들이 융합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철, 니켈, 코발트 같은 철쪽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규소 연소는 별의 핵융합 역사상 가장 짧은 단계로 단 며칠에서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수천만 년을 살아온 거대한 별이 이제 생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별의 중심부는 정말 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층 케이크처럼 각기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진 여러 층이 동심원을 이루며 쌓여 있답니다. 가장 바깥층의 수소 껍질, 그 안쪽에 헬륨층, 탄소층, 네온층, 산소층, 규소층, 그리고 가장 중심부의 철핵이 차례로 놓여 있는 거죠. 이 다층 구조가 형성되는 건 각 원소의 융합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 무거운 원소일수록 원자핵의 양성자가 많아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융합이 일어나려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 가장 많이 압축된 중심부에서만 가장 무거운 원소의 융합이 일어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더 가벼운 원소들의 융합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층상 구조는 별이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예요. 무질서해 보이는 핵융합 과정도 사실은 물리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 별의 운명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자핵을 가진 원소예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을 융합하면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철을 융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거든요. 이건 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수천만 년 동안 핵융합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중력을 버티며 별의 구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진 거니까요. 철핵이 형성되는 순간 별의 중심부는 에너지 생산을 완전히 멈추게 되고 중력에 대항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건 마치 수천만 년 동안 줄타기를 하던 고개사가 갑자기 균형 막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대질량 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 우리 혈액 속의 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거대한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별이 자신의 생을 다하며 연소시킨 각 단계의 원소들이 결국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랍니다.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서 극한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철핵이 만들어지고 나면 별의 중심부에서는 정말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수천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균형이 단 몇 시간, 어떤 경우엔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철핵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철을 축적하지만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중력에 대항할 수 없어요. 중심부의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압력이 아무리 커도 철은 융합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만 하죠. 이건 마치 수천만 년 동안 타오르던 거대한 용광로가 갑자기 꺼진 것과 같답니다. 철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 이른바 챈드라세카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철핵이 자신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하게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붕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초속 약 7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요. 지구만한 크기였던 철핵이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불과 수십 킬로미터 크기로 압축되는 거랍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도시 하나 크기로 순식간에 압축되는 모습을요.
이 핵붕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정말 극단적이에요. 중심부의 밀도가 너무나 높아지면서 원자핵들이 서로 겹쳐질 정도로 압축되거든요. 평소에는 원자핵 사이에 빈 공간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물질이 핵물질 밀도까지 압축되는 거예요. 이 밀도가 얼마나 되냐면 각설탕 하나 크기의 물질 덩어리가 지구상의 모든 인류보다 더 무겁게 되는 수준이랍니다. 이런 극한의 압력 속에서는 전자들이 양성자와 합쳐지면서 중성자로 변하고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가 방출돼요. 중성미자는 정말 신비로운 입자예요. 거의 모든 물질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유령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중성미자가 여러분의 몸을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통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핵붕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중성미자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단 몇 초 동안 별이 평생 동안 빛으로 방출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중성미자 형태로 방출하거든요. 이 중성미자들이 별의 바깥층을 통과하면서 일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붕괴하던 중심부는 결국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요. 중성자들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압축되면 중성자들 사이의 강한 반발력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 순간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안쪽으로 맹렬하게 떨어지던 물질이 갑자기 단단한 벽을 만난 것처럼 튕겨져 나가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충격파가 바깥쪽으로 전파되면서 별의 외곽층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초신성 폭발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이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별의 외곽층을 초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밀어내면서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II형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폭발의 밝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단 하나의 초신성이 은하 전체만큼이나 밝게 빛나요.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두 합쳐진 것만큼 밝은 빛을 단 하나의 폭발하는 별이 내뿜는 거예요.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될 정도로 강렬한 빛이랍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단순히 밝기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주의 화학적 진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폭발하는 순간 발생하는 극한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금은 백금,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바로 이 순간에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별의 정상적인 핵융합 과정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원소들이에요. 초신성 폭발의 엄청난 에너지만이 이렇게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착용한 금반지, 은목걸이, 그 속의 금과 은 원자들은 모두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초신성 폭발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로 날아간 물질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면서 거대한 성운을 형성해요. 이 성운은 별이 평생 동안 만들어낸 모든 원소들을 담고 있어요. 수소와 헬륨부터 시작해서 탄소, 산소, 철 그리고 금과 우라늄까지 주기율표의 거의 모든 원소들이 이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 물질들은 다시 우주 공간의 가스구름과 섞이면서 다음 세대 별들의 재료가 돼요. 그리고 그 별들 주변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들 위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랍니다. 한편 폭발의 중심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천체가 탄생해요. 붕괴했던 중심부가 완전히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공으로 압축되면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 중 하나예요.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불과 지름 20km 정도의 공간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크기 안에 태양 전체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 각설탕 하나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을 지구로 가져온다면 무게가 약 10억 톤이 될 거예요. 중성자별의 특성은 정말 극단적이에요. 표면 중력이 지구의 약 2000억 배에 달하고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조 단위로 강해요. 어떤 중성자별들은 초당 수백 번씩 자전하면서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데
이걸 우리는 펄서라고 부르죠.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신호가 너무나 정확해서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모든 별의 종말이 중성자별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 되는 정말 무거운 별들의 경우 초신성 폭발 이후에 남겨진 중심핵이 너무나 거대해서 중성자별조차 그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되거든요. 중성자들끼리의 반발력도 그 어떤 물리적 힘도 엄청난 중력을 막아낼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핵은 계속해서 붕괴하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면서 마침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인 블랙홀로 변하게 돼요. 블랙홀의 탄생 과정은 정말 극적이에요. 중심핵이 계속 수축하면서 중력이 점점 강해지는데 어느 순간 그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사건들의 한계선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것은 빛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다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문처럼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갇혀버리는 시공간의 감옥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라면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이 약 3km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 전체가 서울의 강남구 크기 정도로 압축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질량이 더 큰 블랙홀일수록 사건의 지평선도 더 커져요.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이 태양계 전체보다 클 수도 있어요. 블랙홀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특이점이에요.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압축되는 무한 밀도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특이점이랍니다.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이 모두 무너져요. 시간과 공간이 뒤섞이고 중력이 무한대가 되면서 우리의 수학과 물리학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특이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데 블랙홀처럼 극단적으로 무거운 천체 주변에서는 시공간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절벽처럼 휘어져 있거든요. 블랙홀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간이 점점 느리게 흐르게 돼요. 만약 누군가 블랙홀로 떨어지는 우주인을 멀리서 관찰한다면 그 우주인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결국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면서 그 우주인의 모습이 영원히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떨어지는 우주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사건의 지평선을 순식간에 통과하게 되거든요. 물론 블랙홀로 떨어지는 경험이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머리와 발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서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른답니다. 블랙홀은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는 완벽한 어둠의 천체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물질을 집어삼킬 때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가 될 수도 있어요. 블랙홀 주변으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원반, 즉 강착 원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원반에서 물질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켜요. 이 과정에서 물질의 중력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때로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물질과 에너지의 제트가 수천 광년 밖으로 뿜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 제트는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주변 공간을 가열하고 빛나게 만들죠. 블랙홀은 단순히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잔해가 아니에요.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체랍니다.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블랙홀들은 은하 전체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새로운 별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영향을 주면서 은하의 진화를 조절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은하 전체의 가스를 가열하면서 별의 탄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가스를 압축시켜서 별의 탄생을 촉진하기도 해요.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천체가 사실은 우주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 건축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블랙홀이 은하의 건축가라면 초신성은 우주의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어요. 별이 폭발하는 그 극적인 순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창조의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핵융합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별의 일생 동안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까지만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융합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답니다. 철 원자핵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철을 융합시키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별의 중심에 철핵이 만들어지는 순간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중력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극적인 붕괴의 순간에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이 탄생해요. 별의 중심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와 중성자들이 철 원자핵에 계속해서 충돌하고 흡수되면서 금, 은, 백금,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빠르고 격렬해서 단 몇 초 만에 일어나요. 수십억 년 동안 별이 천천히 만들어온 가벼운 원소들과 달리 가장 무거운 원소들은 별이 죽는 그 찰나의 순간에 태어나는 셈이죠. 초신성 폭발의 광경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빛이 밝아서가 아니에요. 그 빛 속에는 우주의 원소 주기율표 절반 이상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랍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 새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요. 별 하나가 일생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물질이 수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죠. 이렇게 흩어진 물질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별을 만들고 그 별 주변에 행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답니다. 약 46억 년 전 한 거대한 분자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중심에는 태양이, 주변에는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분자구름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은 모두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죽은 별들이 남긴 유산이었어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의 기원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의 철과 니켈은 수십억 년 전 어떤 거대한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고, 보석으로 귀하게 여기는 금과 백금은 그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순간에 탄생했어요. 바닷물 속의 소금, 공기 중의 산소, 식물의 탄소, 심지어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까지 지구상의 모든 원소는 별에서 왔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고 말한 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의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에요. 인체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빅뱅 직후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원소예요. 하지만 물의 나머지 성분인 산소는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졌죠. 우리 몸의 단백질과 DNA를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는 모두 별의 헬륨 연소도 단계에서 탄생했고, 우리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과 인은 더 무거운 별의 깊은 내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피를 붉게 만드는 철은 거대한 별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원소랍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는 수십억 년 전 여러 개의 별들이 살다 죽으며 남긴 유산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게 돼요.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일부예요. 우주가 별을 만들고 별이 원소를 만들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행성을 이루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했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결국 우주를 이해하려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순히 먼 곳의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만든 근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랍니다. 초신성이 우주에 뿌린 선물은 원소만이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 구름을 압축시켜서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발하기도 해요. 별의 죽음이 또 다른 별의 탄생을 돕는 거죠. 또한 초신성 잔해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만드는 충격파는 우주 공간의 물질들을 휘저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성간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게 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다시 중력이 작용해서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우주는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어요. 별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그 죽음이 다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말이에요. 우리 은하수에서는 평균적으로 100년에 한두 번 정도 초신성이 폭발해요. 기록상 가장 밝았던 초신성은 1006년에 관측된 것으로 낮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났다고 해요. 1054년에 폭발한 초신성은 개성운이라는 아름다운 천체를 남겼는데 지금도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답니다. 1987년에는 우리 은하의 이웃 은하인 데마젤란운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는데 현대 천문학 장비로 초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초신성을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관측하면서 별의 폭발 과정과 원소 생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별의 죽음이 선물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경이로운 이야기인지 깨닫게 돼요. 빅뱅 이후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조금의 리튬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별들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소들로 채워졌고 결국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별들이 살다 죽어야 했어요. 적어도 두세 세대의 별들이 태어나고 폭발하면서 우리 몸을 이룰 원소들을 우주에 뿌려야 했죠. 우리는 그 긴 우주적 서사의 최신장이자 별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손들이랍니다. 이렇게 별의 죽음이 남긴 유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돼요. 그건 바로 우주가 끝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생명의 고리라는 거예요. 별이 태어나고 빛나고 죽으면서 남긴 것들이 다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고 그 새로운 별이 또다시 살다가 죽으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이 순환은 138억 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들은 이 장대한 순환의 한 장면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랍니다.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후 우주 공간에 퍼진 물질들은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들은 성간 공간을 떠돌면서 서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요.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가 만든 밀도 차이 때문에 어떤 곳은 물질이 많이 모이고 어떤 곳은 거의 비어있게 되는데 바로 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별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죽은 별의 재가 새로운 별의 요람이 되는 거예요. 성간 물질이 모여서 만든 거대한 가스구름을 분자운이라고 불러요. 이 분자운은 때로는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데 그 안에는 수소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 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원소들이 섞여 있어요. 탄소, 산소, 질소, 철,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먼지 입자를 이루면서 떠다니고 있고 이 먼지 입자들의 표면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만나서 수소 분자를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 물 분자,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복잡한 분자들도 발견되는데
이런 분자들은 앞으로 태어날 행성들에서 생명의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분자원 안에서 특별히 밀도가 높은 부분이 생기면 그곳의 중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수축하다가 점점 더 많은 물질이 모이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요. 이 과정이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흥미로운 건 하나의 분자원에서 보통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동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별들은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의 별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별에 포함된 수소와 헬륨 이외의 원소들을 통틀어서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금속 함량이 높을수록 젊은 별이에요. 우리 태양도 약 2% 정도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태양이 적어도 세 번째 세대 이후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 최소한 두세 세대의 별들이 살다 죽으면서 태양을 이룰 재료를 준비했던 거죠. 별이 태어날 때 주변에 남은 물질들은 별 주위를 도는 원반을 만들어요. 바로 이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행성의 구성 성분도 당연히 이전 세대 별들이 만든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은 규소, 철,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고, 목성 같은 가스 행성도 수소와 헬륨뿐 아니라 많은 양의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딘 땅,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모든 게 오래전에 죽은 별들이 남긴 선물이에요. 이 우주적 순환의 속도는 은하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별들이 많이 태어나고 활발하게 진화하는 은하에서는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서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요. 반면에 별 탄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타원 은하 같은 곳에서는 순환이 느리게 진행되죠. 우리 은하수는 중간 정도의 속도로 순환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년 태양 질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고 비슷한 수의 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은하 전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지죠. 놀라운 건 이 순환이 단순히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가 지날수록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요. 첫 세대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별들이 만든 탄소와 산소가 다음 세대 별 주변에서 먼지를 만들고, 그 먼지가 다시 더 복잡한 분자들을 만들면서 우주의 화학적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약 46억 년 전, 태양이 태어난 분자운에는 이미 생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원소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같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은 물론이고, 철, 칼슘, 나트륨, 칼륨 같은 미량 원소들도 충분히 있었죠. 지구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생기고 대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원소들이 적절히 결합하면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준비해온 필연이었던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거대한 순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빅뱅 직후나 별의 내부 또는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은 어느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우리 혈액의 철분은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탄생했을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DNA를 이루는 탄소와 질소, 모두 오래전 어느 별의 핵 융합로에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별의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순환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태양도 늙어서 적색 거성이 되고 결국 행성상 성운을 만들면서 죽을 거예요. 그때 태양이 일생 동안 만든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겠죠. 지구도 태양에 삼켜지거나 차가운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태양이 남긴 물질들은 또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될 거고, 그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순환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개념도 달라 보여요. 별의 죽음이 진짜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새로운 시작이듯이 모든 존재의 끝도 사실은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이에요. 우리를 이루는 원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서 우주의 순환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원자들을 빌려서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의식 있는 존재가 되었다가 언젠가 다시 우주로 돌려줄 뿐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순히 먼 곳의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별들 중 어떤 별이 우리 몸에 철을 만들었을지, 어떤 별이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만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별들 중 어떤 별이 지금 죽어가면서 미래에 태어날 생명의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별에서 왔고 별로 돌아갈 거예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순환의 시간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워요.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동안 수많은 세대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천억 년 동안 이 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물론 먼 미래에는 우주의 팽창 때문에 물질이 너무 흩어져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기 어려워질 거예요. 언젠가는 마지막 별이 태어나고 마지막 별이 꺼지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우주는 여전히 젊고 활기차게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빛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별이 죽으면서 원소를 만든다는 사실, 우리 몸이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세기 중반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망원경과 우주 탐사선을 이용해서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우주의 순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 세대의 인류예요. 이 지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기도 해요. 우리는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살다 죽으면서 만든 원소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우주를 돌아보며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고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왔는지 생각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 돼요. 저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예요. 별의 탄생과 죽음,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잠깐 동안 존재하다 가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별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몰라요.